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서 내일 오전 대국민 특별 연설을 합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최근 전국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밝힐지 주목됩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창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내일 오전 11시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 연설이 있습니다. 백신 얘기도 나올 걸로 보이고 또 경제 회복 얘기도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어떤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당연히 국민들께서 제일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시는 부분이 그 문제고, 대통령이 향후 남은 임기 1년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내오실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방역과 경제 두 부분이 중점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방역 당국에서 이제 거의 매일 브리핑하면서 향후 백신 수급 계획이라든가 집단 면역에 이르기까지의 향후 방역 대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전적으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해 나갈 끔 신뢰감을 주는 부분은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실 것으로 보고요. 경제나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과거 이제 그 신년 기자회견 이런 데서 보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이제 답변을 하심으로써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그 그 장면을 보시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또 신뢰하실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기자들과의 질답도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 신년 기자회견 때도 상당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야권에서는 내일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저 야권 입장에서는 이제 인사 문제를 언급하실지 여부가 관심이고요. 예를 들면 지명 철회할 후보자가 나올지 여부. 오늘 이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가 되면 대통령 스스로 인사의 난맥상을 좀 인정하시면서 어떤 후보자를 지명 철회 형식 등으로 정리하실지 여부에 이제 관심이 좀 있고요. 또한 이제 부동산 정책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크게 여야 이견이 없지만 큰 줄기에 대해서는 수요 억제책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있는 편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수요 억제책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지가 또 관심이 있습니다. 내일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궁금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일단 북한 문제도 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최근에 대북 기조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오바마 정부 그리고 트럼프 정부하고는 좀 다른 결을 보이는 그런 대책을 좀 시사를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에서 진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좀 문 대통령의 해법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트럼프 정부의 방식도 아니고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방식도 아니라는 이제 백악관의 설명이 있었고요. 지난번에 이제 국무장관, 국방장관의 방한 때 한미 외교 당국자 간에 협의됐던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실패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 노딜로 끝난 하노이 회담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적어도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 비핵화와 미사일을 포기하는 대신 안정하고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는 방식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하노이 회담에서 이제 일괄 타결을 주장하는 볼튼 장관의 입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노딜로 끝나고 그 뒤로 계속적인 악화 국면이었거든요. 적어도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런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 분명히 했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에서 비핵화의 대가로서 경제 제재 완화라든가 미국이 줄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동시에 이행이 돼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한미 정상 간에 어떻게 조율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는 바이든 대통령 크게 차이가 없다고 좀 보는 것이, 이제 싱가포르 회담 때까지 또 하노이에서 노딜이 됐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있었던 것은 단계별 비핵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였거든요. 다만 그 전제 조건이 과연 어느 정도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먼저 정리해놓고, 그러니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기술이라든지 핵탄두라든지 이것을 점검해가지고 그 수량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규모를 다 파악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비핵화를 진행하자. 그에 따라 상응하는 단계별 제재 완화 조치를 하자.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요구 사항이었는데 네. 북한이 이걸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단계별 비핵화는 사실 그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고, 그래서 싱가포르의 합의하에 네. 합의를 기초해서 진행한다라고 이제 미국이 지금 미국 당국자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정부가 약간 결이 달라요. 우리 정부는 그 앞에 있는 전체 북한의 핵 규모라든가 핵 네. 기술 규모,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파악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IAEA 등이 가서 사전 파악을 한 뒤에 객관적인 수치를 토대로 해서 이제 비핵화 전체 프로세스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비핵화 조치하고 그 이후에 제재 완화를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사실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볼지가 네. 관심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 21일이죠. 21일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주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만, 일단 내일 기자회견이 있으니까요.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이제 내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이제 앞으로의 추세를 좀 상승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이제 재보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을 여과 없이 수용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바꿔야 될 것은 바꾸겠다는 입장,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또 인정해야 될 과거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예. 인정하는 모습, 아마 이런 부분을 대통령께서도 생각하실 거로 보고요. 이제 중요하게는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남았는데 과거처럼 이제 마무리하고 관리하는 정권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 방역에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는 주요한 현안 과제가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진 네. 현실을 또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고, 또 청년이라든가 무주택자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부동산 정책에서의 부족함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뭐 지금까지 이제 장관이나 각 부처에서 그 정책 방향을 제시도 하고 대통령도 그의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셨지만, 아마 이제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문답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이제 그 설명에 기반해서 이후에 이제 그 정부 정책에서 당과 잘 협력해서 성과들이 하나씩 나타난다고 하면 지지율이 이제 과거 레임덕에 빠질 정도의 그런 국정용의 동력 상실 정도의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적인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은 아닙니다. 집권 마지막 해라는 게 아무래도 그 뭐 대선 후보 중심으로 정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정운영 지지율이 뭐 상승 동력이 크지는 않지만 적어도 안정적으로 성과적으로 국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지 기반을 다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이 사실 뭐 하락하다가 최근 조사에서 5%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어떤 지금 주제가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구조적으로 보면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나와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약 발표 등을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이제 레임덕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그 당대표가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 그 당대표의 여러 가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청와대 정책 기조 변화가 먼저 있으면 예. 레임덕은 없거나 또는 완만한 연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다시금 지난 3년간의 어떤 정책적 성과를 포장해서 이렇게 국민께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신다면 기존에 그에 대한 국민들은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책적 어떤 뭐 효과가 없거나 또는 역효과 있던 부분들을 국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직시하고 열거하시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고쳐나가겠다라고 하시면 예. 저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여야가 지난 3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다르니까요. 내일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추세를 이어가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중요하게 그 예측이 되는,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는 게 인사 문제. 앞서서 임기창 부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인사 문제입니다. 지금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관사 재테크 의혹을 받고 있고, 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도자기 불법 반입과 판매 의혹을 받고 있고요. 또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해외 학회에 가족을 동반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뭐 대통령이 언급을 할지가 주목되고 있지만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좀 고심하고 있을지도 관심사거든요. 예, 뭐 내일 그 특별 회견을 통해서 직접 인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시지 않을 거로 보고요. 왜냐하면 아직 이제 물론 국회에서 국민의힘이나 다른 야당의 입장이 명확히 나와 있긴 하지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보고서라는 것이 인사청문회 법상 무조건 채택 거부 합의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채택 없이 그냥 송부하는 일은 이게 관행처럼 굳어졌는데 법상은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의견을 붙여서 올리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이 다수이거나 국민 여론이 부담된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임명 철회를 하시거나 하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이시겠죠. 내일 질문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 질문이 나오긴 할 텐데 이제 적어도 그 내일까지는 국회에서 아마 이제 상임위 단위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가지고 여야 간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요. 오늘 이제 당정청 협의에서 아마 그와 관련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내일 뭐 전후해서 어떤 가닥은 잡히지 않을까 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3명의 후보에 대해서 부적격 뭐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있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임혜숙 과교정 총부 예. 장관 후보자시죠. 그러니까 보통 다른 후보자의 경우에는 전문성에 대한 논박은 크게 없었어요. 물론 이제 노영욱 그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이지만 이제 국토부하고 LH 사태가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부처 전문가를 등용하기 어렵다. 예. 연관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타 부처를 등용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여당이 반박을 안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전문성에 대해서는 크게 논박을 하지 않았고 박주정 후보자의 경우에도 뭐 관습 위반 이런 소지가 있지만 전문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지만 이제 임혜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런 도덕성 검증상 문제도 있고 예. 또 전문성도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연구원 그 이사장 취임 당시에 그 관련 노조에서 그런 말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예. 공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뒤에 불과 한 4개월 만에 다시 장관 후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 본인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연 전문성 있느냐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임혜숙 후보자가 가장 야권 입장에서 낙마 1순위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명 다 부적격하긴 하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인사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고요. 자꾸만 이제 여당에서는 뭐 발목 잡기 이런 말씀하시고 큰 뭐 직무수행에 문제 없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시는데 역대 이렇게 많은 도덕성 문제 제기 당하신 분들이 별로 예.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자꾸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또는 대통령께서 이런 국회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다 보니까 후보자 본인들도 이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는 장면들이 나오곤 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 권한 행사뿐만 아니고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인사권 행사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세 분 중에 최소한 한 분, 좀 더 넓게 보면 2분 정도는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강행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뭐 원내 대변인께서도 밝혔지만 뭐 일방적 처리는 최대한 지양한다는 게 지금까지 기본 입장이고요. 뭐 주말 가래도 여야 간 대화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내일까 최종 청문 보고서 채택 시까지 계속적인 대화는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이제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명의 후보자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또 문제가 된 부분 중에는 본인들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또 청문회장에서 사과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3분이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결직적 사유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내에서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보는 시각이 더 크고요. 예. 특히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 특히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30년 공직 생활 동안 아주 뭐 성실하고 또 청빈하게 생활을 하셨고 재산 형성 등 내용만 봐도 이분이 이제 어떠한 자세로 공직 생활을 해왔는지를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보면 공무원 노조에서도 조속한 임명을 요청하는 성명서도 발표했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질이나 이제 그 적격성 문제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어찌됐든 국민적인 어떤 눈높이에 다 부합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끝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어떤 결정 과정이나 논의 과정이 오늘 내일간에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오늘 그 당정청 회의가 있잖아요. 송영길 그 당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하는 회의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들, 어떤 논의들이 있겠습니까? 뭐 송영길 후보께서는 이제 적어도 지금 당대표 취임한 이후에 이제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본인의 소신의 입장에 입각해서 그 당대표로서의 입장을 뭐 적극적으로 표명하시는 분이시고요. 향후 당 운영에서도 이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아마 인사에 관련해서도 지금 당내 여론이라든가 당원들 또 국민들의 여론을 가감없이 밝히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고요. 어찌됐든 뭐 송영길 당대표 역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이 주도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고 본인 역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 정리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으로는 봅니다. 예.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거쳤고요.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앞서서 그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새 장관을 모두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뭐 세 분의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은 이제 총리 후보자로서의 또 역할 수행에 적절한지 여부는 예. 별개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경험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제 판단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사실상 연계될지 모르지만 그걸 연계시켜서 판단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라임 사태와 관련된 테티스 11호라는 그 맞춤형 설계된 펀드에 차녀 가족분들이 가입한 부분이 예. 가장 가장 특혜냐라는 핵심되는 부분이죠. 쟁점이 됐었죠. 물론 이제 본인과 가계를 달리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행안부 장관 시절에 가입을 했고 그것이 본인들이 매일 환불할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예. 그래서 10월 10일 날 예를 들면 라임에서 환매 중단 선언을 할 때 그 전에 6일 전에 그래서 환매 요청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환매 요청을 했지만 금융당국이 이제 환매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손해 봤다라는 것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고 환매 요청을 했지만 환매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 그럼 특혜 받았으면 과연 후보자께서 거기에 어느 정도 연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긴 어려웠지만 차후 아마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김부겸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좀 프레임으로 엮지 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좀 반박을 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도 김부겸 후보자께서는 알 수 있는 내용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특혜가 되기 위해서는 설계 당시부터 김부겸이라는 어떤 그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라는 것을 이 설정에 놓고 향후 발생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영향력을 행사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내용의 펀드를 설계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이게 뭐 문제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찌됐든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예. 대규모 이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특혜 문제가 되거나 김부겸 후보자의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환매 중단 사태 이후에 당국이나 어떤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김부겸 후보자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그분들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부당하게 어떤 처리된 내용들이 하나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청문 과정에서는 그러한 펀드가 있다는 것 하나와 그 펀드에 사위와 가족이 가입돼 있다는 이 내용뿐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김부겸 후보자로서는 본인이 아는 대로 내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독립적 경제활동을 하는 사위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더군다나 그 사위는 이 중견기업의 임원으로서 어떤 펀드라든가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김부겸 후보자 훨씬 많이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스스로 다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지위와 역할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일단 그 펀드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있습니다만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김부겸 후보자가 알 수 있는 내용도 없다. 앞으로 이 상황이나 이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김부겸 후보자께서 말씀하실 때 이 펀드 자체의 특성상 특혜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펀드가 다르고 여기에는 비공개 펀드고 그다음에 부사장 라인 부사장이 개인적인 어떤 연관된 회사가 대다수를 투자하고 라인 부사장이 6억 원 투자하고 나머지 12억 원 일가족이 투자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매일 환매가 가능한 겁니다. 환매 수수료도 없고 성과 보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펀드에 비교해서 특혜가 받은 건 맞거든요. 근데 특혜 받은 건 맞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사과한다. 다만 나하고 연관없다. 이런 두 단계의 해명이 좀 필요했지 않나라고 싶은데 예. 손해봤다. 손해도 15%뿐이 보지 않았어요. 다른 거에 비춰 보면 상당히 손해량도 적고 그리고 어찌 됐든 후보자의 가족분이 연관된 이런 펀드이기 때문에 적절치는 않았죠. 거기에 대한 말씀 따로 하고 그러나 내가 이걸 사전에 알거나 내가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좀 말씀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부분은 좀
국민적 정서상 이야기는 좀 다소 어려웠죠. 예,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사실 행안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첫날은 인사청문회가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라임 특혜 의혹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적격, 부적격 어떻게 판단을 하는 분위기입니까? 그래서 일단 뭐 부적격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라임 펀드의 특혜, 객관적 특혜성 펀드가 맞지만 여기에 이제 김부겸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는 점은 입증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김부겸 후보자의 도덕성 자체를 낙마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도덕성 차원에서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제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대선 전국에서 대선 관리를 할 때 정책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게 야당 입장이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또는 인준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좀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시겠죠? 예, 뭐 지금 뭐 여전히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부적격 의견을 내시는 것 같은데 다 아시겠지만 뭐 국민의힘이나 다른 야당에서도 김부겸 후보자가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고 예. 몇 가지 제기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히 의혹으로 제기된 부분에 김부겸 후보자가 직접 개입돼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뭐 총리로서 남은 1년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야당과 대화가 가능한 분이고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국정에 상호간에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야당도 이제 현재 나온 입장에서는 부적격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전국이 어떻게 이제 매주지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야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